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아주 멋진 책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 분야의 작가 모건 하우절이 지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으로 읽은 투자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처음 책장을 넘길 때의 예상과는 달리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게 된 몇 안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부자를 만날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니라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로 남을 수 있는지를 마치 에세이와 같은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해 갑니다. 이 책이 특히 제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당신도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과장이나 이렇게만 하면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억지스러움이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담백하고요. 문장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모건 하우절은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겸손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많은 성공이 노력뿐만 아니라 운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많은 선택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지독한 비관론에 혹은 대책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밤잠 설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 지속할 수 있는 투자를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글을 읽다가요 문득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투자를 위한 좋은 자질들이 사실 저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투자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죠. 모건 하우절 본인의 투자 이야기와 그가 자녀들에게 편지로 쓴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다른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바로 그 부분이 모건 하우절의 조언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컨설팅 그룹 퍼스트 맨허튼을 설립한 억만장자 샌디 고치먼은 투자팀에 입사 지원한 사람의 면접을 볼 때 다음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소유하는가? 그랬다. 어느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어느 쪽 경제가 침체를 앞두고 있는가 같은 질문이 아니었다. 당신이 당신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그뿐이었다. 내가 이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 되는 것과 직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투자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에서 절반은 자신의 펀드에 한 푼도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위선을 보여주는 통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켄 머리 교수는 2011년에 의사들은 어떻게 죽는가 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을 보면 의사들이 말년에 받는 치료 방법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 교수는 이렇게 썼다.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는다. 이례적인 것은 그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치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남들의 죽음을 막으려고 그처럼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상당히 평온한 경향이 있다. 의사들은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알며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치료법은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떠난다.
그렇다. 암 환자에게는 할 수 있는 온갖 치료법을 동원하는 그런 의사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고통 완화 처치를 선택하곤 한다. 남들이 나에게 추천하는 내용과 본인 스스로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게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다룰 때 정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줄 뿐이다. 보편적인 진리 같은 건 없다.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 내 마음이 편하고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체크하고 싶은 칸에 표시하면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은 물론 있다. 그러나 스프레드시트나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한 재무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중요한 재무결정은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종종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배우자나 자녀가 실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재무결정이 내려진다. 이런 것들은 도표나 공식으로 요약하기가 어렵고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누군가에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나에게 또 나의 가족에게 맞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저축 전략과 투자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한다. 나의 저축 전략은 이렇다. 언젠가 유명한 투자자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그렇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제쳐들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은 그럴 수 없다. 독립성은 늘 나의 경제적인 목표였다. 나는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초호화 생활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두 가지는 친구들에게 잘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게임처럼 보이고 모두 숨을 리스크들이 있다. 그냥 나는 매일 아침 나와 내 가족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을 깨고 싶을 뿐이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이런 목표가 있다. 내 부모님이 살았던 성인기는 두 단계로 나뉜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와 그런대로 잘 살았던 시기다. 나이 40에 자녀가 벌써 3명이나 될 때 아버지는 의사가 됐다. 의대를 다니며 배고픈 아이 셋을 부양하던 시절 어쩔 수 없이 생긴 검소한 생활 방식은 의사 월급을 받아도 바뀌지 않았다. 부모님은 높은 저축률로 본인들이 버는 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얻었다. 아버지는 응급실 의사였는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 야간 교대 근무를 서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후 아버지는 그만하면 됐다고 결심했고 일을 그만두셨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아버지의 이 일은 늘 내 마음에 남았다. 언제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경제적 목표의 어머니 같아 보였다. 나에게 독립성이란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할 때, 원하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얻는 데는 의사의 월급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독립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저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 양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대학 시절에 만나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결혼했다. 졸업 후에는 둘 다 신입사원으로 그 정도 수준의 월급을 받았고 절제된 생활 양식에 적응했다. 생활 양식은 모두
정도의 차이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왕족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빈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소득 수준에서 그런 대로 괜찮은 아파트, 괜찮은 자동차, 괜찮은 옷,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졌다. 편안하지만 고급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10년 이상 우리의 월급이 계속 올랐지만 이후 우리는 계속 대략 처음 수준의 생활 양식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저축률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인상된 월급은 사실상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저축했고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쌓였다. 지금의 우리는 가진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남들은 우리 부부의 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20대 때 했던 생활 양식을 지금도 유지한다는 건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할 때의 혜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끝없는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 없이 내 능력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편안하게 살면 현대 선진국에 사는 많은 이들이 굴복하고 많은 사회적 압박을 덜어낼 수 있다. 나심 탈레브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나의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다. 개인 금융과 관련해 내가 배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에는 예상 못하게 큰 돈을 쓸 일이 생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 집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아는 몇몇은 이렇게 묻곤 한다. 너는 저축을 왜 하는 거야? 집을 사려고? 보트를 사려고? 새 차를 사려고? 아니다. 모두 아니다. 나는 돌발 변수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 그리고 비용을 대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최대한 오랫동안 몸집을 키울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찰리 멍거가 멋지게 표현한 것처럼 말이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나의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개별 주식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대형주였고 내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한 중소형주가 일부 섞여 있었다. 20대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점에든 항상 나는 25가지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서 내가 일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다. 어찌되었건 나는 관점을 바꿨다. 지금 우리가 보유한 주식은 마지막 하나까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다.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부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덱스 펀드 투자가 늘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두에게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적극적인 주식 선정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뜻도 아니다. 하지만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성공 확률은 당연히 낮다.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는 별을 따보라고, 스타가 되라고, 프로 운동선수가 돼보라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은 다르다. 인생은 확률이며 우리는 누구나 확률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했다. 돈이 혼자서 불어나게 내버려 두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검소한 생활 양식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리스크들을 부담하지 않고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투자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기로 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이 직업인 내 친구들은 그렇다. 나는 친구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게 맞다. 나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섞여 있다. 정해진 목표 금액은 없다. 뭐가 되었든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대략 이렇다. 사실상 우리 가족의 순자산은 집, 은행 계좌, 인덱스 펀드 몇 가지가 전부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다. 투자에 대한 나의 깊은 신념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투자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나의 투자 전략은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하거나 다음번 경기 침체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그리고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낙관적 시각에 의존한다. 투자를 위한 노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데 쏟고 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앞에 두 가지, 저축률과 인내심의 말이다. 나는 과거에 투자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당연히 투자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축이나 투자 방법이야 어떻든 바뀌는 목표는 항상 독립성일 것이며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돈의 심리학에 통달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들도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더 쉽단다. 인생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반영하지.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법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가족에게 태어나고 국가도 세대도 다르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또 누구를 만나느냐는 순전히 또 운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의 결과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단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비싼 물건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통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자리를 가진 기쁨은 질리지 않을 것이다. 넉넉한 저축이 있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적절한 시간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기쁨 또한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됐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기쁨 역시 대단할 것이다. 내가 모은 한 푼 한 푼은 모두 남들 손에 맡겨질 수 있었던 내 미래의 한 조각을 소유하는 것과 같단다. 너의 부모인, 내 부모인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너를 지원하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를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야박하게 굴겠다는 게 아니다. 1달러가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1달러의 가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돈 관리도 이와 같단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망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큰 빚더미에 파묻히는 것만 피하거라. 이것이 그 어떤 조언보다 힘이 될 것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이런 삶의 방식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내가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5만 달러를 벌지만 4만 달러만 갖고도 행복한 사람은 15만 달러를 벌면서 15만 1000달러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보다 더 부자다. 수익률이 5%여도 지출이 적은 투자자는 연간 7%의 수익률을 올려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야 하는 투자자보다 더 넉넉하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내가 얼마를 갖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내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 조언은 너나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나의 세상이 내 부모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이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조언이라고 해도 너만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내가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